안녕하세요. 제157회 네오비 독서 지향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원포인트 레슨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공인중개사 시험 29회에 합격했고요. 네오비와의 인연은 2019년 7월부터 시작되었고 65기 네오비 중개 실무 마스터 과정 제주에서 수료했습니다. 부동산 유튜브 영상 제작 초고수 과정 9기 수료했고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과정 그리고 제86기 네오비 중개실무 마스터 과정 제주에서 재수강도 했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경매 전문가 과정 실전 투자반에 참여 중입니다. 현재 제주도의 가장 핫플레이스인 제주 영어교육도시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유현준 교수를 소개하겠습니다. 홍익대학교 건축대학 교수이고요. 유현준 건축사 사무소 스페이스 컨설팅 그룹의 대표이십니다. 하버드대학교, MIT, 연세대학교에서 건축 공부를 했고요. 그의 여러 건축 작품은 30여 차례 각종 국제 및 국내 건축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훌륭한 건축은 건축주와 함께 만들어진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유현준 교수는 명견만리, 알신잡투, 어쩌다 어른, 20세기 소년 탐구 생활 등 활발한 방송 활동도 하고 계십니다. 저자는 이 책을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 머릿말에서 독자가 이 책을 읽고 난 후 건축물과 도시를 바라보는 자신만의 시각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썼다고 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건축을 이해하게 될 때 더 좋은 건축물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를 감싸고 있는 공간과 도시가 더 좋아질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편하게 읽기를 바라셨고요. 무엇보다 지루하지 않았으면 했는데요. 지루하진 않았지만 저는 발표 준비를 하느라고 편하게 읽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더 행복해지기 위한 건축물과 도시는 어떤 모습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왜 어떤 거리는 걷고 싶은가? 여기에서는 이벤트 밀도와 공간의 속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벤트 밀도가 높은 거리로는 홍대 앞, 신사동 가로수길, 명동 등에 대한 길을 예로 들고 있었습니다. 특히 명동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 전용 거리를 형성하고 있는 곳으로서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대형 컴플렉스 건물을 만들더라도 거리와 접한 면에는 작은 소규모 가게들이 많이 배치되도록 디자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 있으시겠지만 유럽이나 이런 곳에 여행을 가보면 우리는 이런 아기자기한 상점들이 많이 있는 거리를 다니면서 사실 구경하느라고 다음 일정에 시간을 맞추느라고 뛰어다녀 본 적이 다들 있으실 텐데요. 출입구를 통한 선택권들이 일정한 간격을 주고 반복적으로 주어진다면 그 거리는 보행자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자기 주도적인 삶의 체험을 제공해 주는 거리로 걷고 싶은 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것과 함께 공간의 속도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했는데요. 공간은 인식 불가능하지만 그 공간에 물질이 생성되고 태양빛이 그 물질을 때리게 되고 특정한 파장의 빛만 반사되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면서 공간은 인식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도로와 건물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조건 이외에 거리에서 움직이는 개체도 거리의 성격을 규정하는 한 요인이 되는데요. 이런 공간들이 쓰임새가 있어지려면 그 빈 공간에 사람과 자동차 같은 움직이는 객체가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도로와 건물 같은 물리적인 조건 이외에 거리에서 움직이는 객체도 거리의 성격을 규정하는 한 요인이 되는 거죠. 움직이는 개체들이 거리라는 공간에 에너지를 부여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개체의 속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움직임이 개체가 없는 공간에서 아무런 속도감을 느낄 수 없고 그런 거리는 당연히 걷고 싶지 않겠죠. 이처럼 이벤트 밀도와 거리 공간의 속도는
거리가 보행자에게 얼마나 호감을 주는지 알려주는 지표라고 합니다. 홍대 같은 경우에는 거리 주변 곳곳에 식당이나 카페에서 법규적으로 주차장으로 지정된 건물 앞에다가 불법으로 데크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루속히 이것을 합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런 의미에서 시민에게 개방하기 위해서 광화문 광장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정치적인 시위 공간으로밖에 사용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중앙 집중식 공간은 거리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를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려면 노천 카페를 설치해서 공간의 속도를 낮추어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거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걷고 싶은 거리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벤트가 일어나는 거리인가, 어떤 물건들을 구경할 수 있는 거리인가, 그리고 주변 자연 환경이 어떠한가,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거리인가 등등이 그 요소인데요. 마지막 요소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걷고 싶은 거리로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거리는 그 주변의 상가와 건물은 매매 가격이나 임대료가 엄청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2장 현대 도시들은 왜 아름답지 않은가? 여기에서는 건축의 재료에 대한 얘기와 감정시장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도시 공간이 다이나믹하고 좋아지려면 작가는 형태는 복잡하더라도 재료는 단순한 경우, 그리스 산토리니 섬 같은 경우를 예를 들고 있었는데요. 기능적으로 작동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빠른 자동차를 위한 길과 넓은 집들을 추구했지만 정작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감성을 깨우는 공간으로서의 건축은 놓쳐왔다고 작가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계절에 어울리는 한 곡의 노래가 우리의 삶의 의미를 깨우쳐 주는 것 같이 인간의 감성을 울리는 건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 건축이 많아질 때 현대도시는 더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현실에서는 80년대 후반 들어서면서부터 외부 공간과 만날 수 있어서 약간 개인 마당 같은 역할을 했던 발코니에 알루미늄 샤시를 하게 되면서부터 그 발코니마저도 사라지게 됩니다. 서울시에서 도시를 새롭게 들어서는 건물의 입면에 일정 비율을 발코니로 남겨놓게 하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했는데 실효성이 없어서 사라져 버리고 말았네요. 마당과 골목을 빼앗긴 우리 아이들에게 테라스라도 선물해 주고 싶다고 합니다. 제3장 펜트하우스가 비싼 이유에서는 공간의 권력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볼 수 있는 사람은 권력을 갖게 되고 보지 못하고 보이기만 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지배를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공간을 넘어가는 사람과 못 넘어가는 사람 사이에서의 권력 구조상의 차이도 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보이기만 하는 게 나쁘기만 할까요? 광장의 경우를 보면 너무 넓은 광장은 우범지대가 될 수 있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당히 사람들의 시야에 들어오는 광장은 여러 사람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우리나라에는 초등학교가 안전의 사각지대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학교 보안관을 두고 수년 전부터 도시 경관을 위해서 없앴던 담장도 다시 세우고 있는데요. 이보다 더 효과적인 방식은 운동장 주변으로 단층 상가를 배치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린생활시설과 학교는 악어와 악어새처럼 상생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인데요. 아이들이 뛰노는 학교 운동장을 바라보면서 편안하게 차를 마실 수 있는 도시, 이런 도시도 행복한 도시의 모습 중에 하나이겠죠. 일을 하면서 아파트 꼭대기층에 가게 되면 사실은 뭐 시원하고 시야가 넓게 트인 것도 좋은 점이기도 한데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냉난방비가 많이 나오겠다 이런 생각 저만 하는 건 아닐 텐데요. 요즘같이 에너지가 귀한 시절일수록 최적이 넓은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는 건
그만한 크기의 3차원 공간의 환경을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충분히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얼마나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가로 그 사람의 어떤 권력이나 재력을 측정할 수 있는데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도 큰 평형대에 사는 분들이 더 권력을 많이 가진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가 소비하는 공간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는 집들의 최적도 계산해서 팔아야 되겠습니다. 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도시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태어나서 성장하고 전성기를 지낸 후 쇠퇴하고 마지막으로 죽게 됩니다. 도시의 여러 부분도 태어나서 성장하고 나중에는 죽게 되는데요. 죽음이 생명의 일부이듯이 도시가 오래되면 일부분이 슬럼화되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피하기 어렵고, 이렇게 해서 죽은 부분에 다시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도록 유도하는 것이 도시를 재생시키는 건축가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시 재생의 과정에서 건축가의 생각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재생을 시켜내느냐에 따라서 유명한 관광지로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이고, 여전히 주차하기 불편하고 해서 회피하는 공간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곳은 옛성을 호텔로 개조한 곳입니다. 워낙 오래되다 보니 엘리베이터가 다소 불편했던 점이 있었지만 여기서 보낸 시간은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이 처음에는 로마의 병참 요새로 시작해서 왕궁이 되었다가 또 시대가 지나서는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건축은 어부제의 성격이 강한 도자기나 그림과는 달라서 사람이 들어가고 나오는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료가 교체되고 복원되고 사용되면서 보존되는 것이 옳다는 작가의 생각입니다.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6장에서는 복잡하고 파악하기 힘든 개개인들이 모여서 이룬 더 복잡하고 심오한 사회를 담아내는 장치를 건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가는 경제, 심리, 인간 행동, 문화, 기술, 각종 사회 현상 등 여러 가지 요소들 간의 상호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물질들이 합쳐져서 나타나는 건축물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이 합쳐져서 나타나는 건축물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건축가는 인간의 아름다운 삶이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목표로 삼아야 하는 지향점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관계의 망 속에서 지혜롭게 해결책을 찾은 좋은 사례로 뉴욕 시티콥 센터를 볼 수 있는데요. 시티콥 센터는 이렇게 제한된 규칙 내에서 건축가의 창의적인 디자인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 대표적인 예로 보입니다. 시티콥 센터가 도시 속에서 사회적, 경제적, 법률적, 기술적 종합체라면 건축물의 용도와 지형과 주변 건물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한 사례로서는 베트남 기념관이 대표적입니다. 훌륭한 건축은 대지에 존재하는 에너지를 잘 이용하는 건축이고, 더 훌륭한 건축은 좋지 못한 에너지까지도 좋게 이용할 줄 아는 건축이라고 합니다. 베트남 기념관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두운 기억을 최소한의 건축적 장치를 통해서 아름다운 자연과 주변 컨텍스트를 이용해 기가 막힌 한 편의 드라마를 연출한 기념관 중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8장 우리는 왜 공원이 부족하다고 말할까? 저도 자동차를 사게 되면서 전에 같으면 충분히 걸어 다녀도 되는 거리를 차를 꼭 가지고 다니게 되었거든요. 자동차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멀리 있는 공원에도 갈 수 있게 해주고 더 멀리 있는 백화점에도 갈 수 있게 해주었지만,
가까이 있던 마당과 거실 같던 골목길을 빼앗아 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변에 질 좋은 공간을 팔아서 더 비싼 물건을 산 것일 뿐이죠. 마당에 있는 집을 팔아서 온수가 잘 나오는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된 겁니다. 작은 마당에 있는 주택이 100평짜리 주상복합보다 더 넓게 느껴지는 이유는 마당이 계속 변하기 때문인 거죠. 차 타고 1시간이나 가야 하는 만평짜리 공원보다 한 걸음 앞에 손바닥만한 마당이나 10걸음 걸어서 있는 운치 있는 골목길이 더 좋은 것입니다. 어쩌다 TV 채널을 돌리다가 응답하라 1988이 나오면 저는 채널을 멈추게 되는데요. 채널을 멈추게 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골목길에 있었던 평상이, 내가 그리워했던 평상이 거기에 있었던 탓인 것 같습니다. 제15장 건축이 자연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인간이 자연을 바라보는 방식은 주로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건축도 자연을 대하는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자연을 극복의 대상으로 보는 건데요. 우리나라 아파트 단지 재개발에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대지의 경사를 극복의 대상으로 보고 거대한 축대를 쌓아서 평평한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아파트 건물을 안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자연을 이용할 대상으로 보는 것인데요. 이 방식이 첫 번째 방식보다 좀 더 스마트합니다. 경사 대지가 있다면 그 경사면을 이용하는 거죠. 자연을 이용하는 방식을 하다 보면 재미난 건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자연을 동등한 대화의 상대로 보는 방식인데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의 정자를 들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러하듯이 디자인에서도 자연 환경을 동등한 대화의 상대로 보는 것이 가장 성숙한 디자인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모여 살게 된 계기가 된 것은 물을 다스리게 되고 농사를 지으면서부터인데요. 인간이 꼭 모여 살아야 되는 이유는 집단에 소속되었을 때 안정감을 느끼고 생존 확률 역시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건축은 꼭 필요한 존재였죠. 건축은 오래전부터 단순히 견디기 어려운 자연 환경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굴에서 시작해 뉴욕이나 서울 같은 복잡한 대도시까지의 변화되어 왔는데요. 오랜 시간을 거쳐서 아주 복잡한 인공의 생태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유현준 교수는 이 책에서 복잡해진 금융 규칙들과 건축 설비 법규들이 뒤섞여서 현대의 건축이 읽어내기가 쉽지 않고 지금의 주변 환경은 여러 가지 변화와 혼돈으로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혼란이 더 좋은 새로운 것이 태동할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보고 싶다고 했는데요. 사람들은 복잡한 대도시를 뒤로하고 전원주택을 찾아 떠났습니다. 너무 많은 전원주택을 짓다 보니 전원이 또 파괴가 되기까지 이르렀는데요. 그것마저도 최고의 선택은 되지 못했습니다. 주변에 병원도 없고 마트도 없고 교통비도 많이 드는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작가가 이 책을 쓴 2014년도에는 코로나는 상상도 할 수 없었을 텐데요. 그때도 이미 과도기적 시기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건축은 가장 크게 두 가지의 원인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전염병이고 나머지는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도 서서히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지금 조금씩 피부로 느끼고 있죠. 전염병은 코로나라는 이름으로 위드 코로나라는 지금의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작가는 그래서 이 책을 쓰고 난 5년 후 공간의 미래라는 책을 다시 쓰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창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작가만의 특유한 관점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에서 제가 인상 깊게 보았던 부분들을 한번 쭉 훑어보았습니다. 네오비 독서지향에서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읽는다는 소문을 듣고 EBS에서 야심차게 또 도시 예찬이라는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건축과 도시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 생기셨다면 그 영상도 꼭 같이 보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제 얘기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